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수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 시간 4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수안동, 하남동, 인곡동 지역구 의원 박수기입니다. 정부 추계보다 올해 세수가 약 30조 원이 덜 거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을 큰 폭으로 삭감할 예정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조 2천억 원, 교부금은 5조 3천억 원 삭감될 전망입니다. 결국 세수 추계의 실패와 세수 결손의 부작용을 지방이 떠안는 셈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 의존도가 더욱 큰 예산으로 벌써부터 일선 현장에서는 각종 교육 행사와 교육 사업 등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비상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교부금 삭감 발표가 나오고 이정선 교육감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 비효율적 재정사업은 강도 높게 구조조정하는 등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고착으로 지방교육재정 감축 상황이 무상급식, 무상교육의 성과를 훼손하거나 교사 정원 감축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태행이 될 수 있습니다. 교권 위축으로 힘겨운 교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량과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이는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 미래 세대에 전가될 것입니다. 학력 인구 감소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교육 현장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컨트롤 타워인 교육청의 예산 운영부터 일선 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 그리고 교육 행정의 청렴과 신뢰를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이번 시정 질문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광주시 전출금 현황과 함께 그간 방만한 예상으로 지적되어 온 정부와 기기 보급 사업을 점검합니다. 둘째,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 정원 감축의 문제점과 광주시 교육청의 대응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광산구 고교 과밀학급 문제 해결 방안과 함께 최근 승인된 명진고 남녀공학 전환, 그리고 사립학교 관리 감독, 마지막으로 공정한 인사,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이정선 교육감의 의지와 실천 과제를 질문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정선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발표에 따르면 국가 예산의 경우 29조 6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 영향으로 광주시 교육청에 대한 지방재정 교부금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네. 감소 예산 금액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이미 저희가 2024년도에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교부받았던 예산 전체 중에 1,544억이 이번에 감축되었습니다. 1,544억이 지금 감축됐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2024년도에. 네. 그럼 작년에 지금 3,385억
감소되었고 올해도 이렇게 감소가 된 상황인데 교육감이 원래 추진하기로 했던 계획 사업들에 대해 차질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차질은 없습니까? 작년의 경우는 올해 예산을 세울 때 기금을 일부 저희가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2,669억 원 기금을 활용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기금이 6천억 정도 있었는데 3,303억 정도밖에 기금이 남지 않았습니다. 고맙게도 의회에서 저희 기금 사용 비율을 50%에서 80%까지 이렇게 올려주셔서 가능한 올 추경에는 기금 사용을 하지 않고 사업 조정을 해보려고 하고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만은 굉장히 어렵네요. 이걸 네.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정말로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시죠, 재정이. 네네. 이러다 보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기금 사용으로 어쨌든 위기를 조금씩 극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부의 세수 감소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지방 교육세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러면 네. 광주시로부터 교부되는 전출금, 우리 교육청이 교부되는 전출금에도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다른 해 같은 경우는 법정 전입금 저희로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법정 전출금을 광주시가 처음부터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다들 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런데 네. 올해는 유독 이 전출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받고 남아 있는 전출금이 605억입니다. 네, 이게 605억이 이번 추경 때 저희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는 이게 인건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월급을 못 받게 되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번에는 틀림없이 시청에서 이 전출금을 저희들에게 전입시켜 주리라 생각합니다. 시청 직원들은 월급을 받는데 전출금을 받아서 월급을 줘야 될 우리 교육청은 월급을 못 준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시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지금 605 미교부된 전출금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혹시 뭐 감소되거나 이런 것의 예상은 혹시 없으십니까? 시에서 네. 올 수 있는 전출금은 605억 올해는 네. 이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만 그러나 28건에 걸쳐서 시와 저희가 협력 사업을 합니다. 네. 대략 저희는 1,885억 정도의 예산을 이 협력 사업에 드리고 있는데 이 갈수록 시나 지자체 기초지자체가 이 협력 사업에 자기들의 포션 부분을 점점 이렇게 적게 내고 있기 때문에 교육 부분에 저희들의 예산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네, 현재 광주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 결국에는 지난 8월 수립한 재정건전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교육청 전출금 및 교육협력 사업 합리적 개선 계획이 대표사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 주요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합리적 저희 협력 사업 중에 시가 저희와 함께하는 사업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해에 그 예산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방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통 이하로 떨어진 그 평가를 받은 게 3개 정도의 사업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나머지는 협력 사업이 거의 다 협력이 잘 되어서 예산 관련 분배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합리적 개선안을 보면 어쨌든 이 명분은 그렇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복지 수요가 확대되고 그리고 특히나 세수가 감소되니 전반적인 이 지방교육세 비율 조정이 좀 필요하다. 특히 이제 교육 협력 사업 중에서 주요 지금 대상으로 나온 게 무상급식비 비율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비율을 현재 52% 지원 비율에서 30%로 지금 줄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요건 혹시 보고 들으신 바 있습니까? 들었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또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자라야 결국은 우리 도시 광주가 건강한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부족한 재정을 갖고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 5대5로 여태까지 5대5가 아니었습니다. 과거는 8대2였거든요. 네. 시가 8, 저희가 2 했는데 내려가고 해가지고 작년에 5대5까지 내려갔는데
이거를 또 삭감을 해서 시가 적게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시의 재정이 어렵다 한들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가 다시 한번 고려해줘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재정의 운영에 여러 가지 비상한 상황이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아이들의 먹는 문제까지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요거에 대한 이 시와하고 협상을 좀 준비할 텐데요. 그에 대한 준비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은 날마다 점검을 이거에 합니다. 특별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요즘 고강도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내년 본예산 편성도 해야 되고 이번 추경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거의 날마다 저희들이 이 헤드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주제가 바로 이 예산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90%를 외부에서 의존한 저희들은 돈을 벌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온 돈을 가지고 얼마나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더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사업을 정말로 순위를 정해서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예산에 대한 효율화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리에 잠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네, 방금 여러 가지 앞서 말씀 나눴듯이 이렇게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지방재정 교부금도 감소하고 시에서 나온 전출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청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관님 말씀처럼 세초 항목을 점검하고 분류부관 예산 등 방만한 재정 운영이 없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의하시는 거죠? 네, 예. 자, 그럼 영상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도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이라며 지난해부터 1인 1 스마트 기기 보급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예산 낭비와 성급한 추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따따붙다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광주 165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용 스마트 기기 8만 5천여 대를 보급한 광주광역시 교육청. 올해도 중1 학생들에게 1만 4천여 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용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이 정확한 수요 조사도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계만 쥐어준다고 교육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반에 30명한테 그 100만 원씩 준다고 생각하면 한 반에 3천만 원이에요.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이거에 대한 활성 대책 방안도 없고 이것도 뭐 사용도 안 하고 그대로 지금 1년째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육 현장에서도 교육용 스마트 기기 활용도를 놓고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환경적으로나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도입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교육용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650억 원을 투입한 광주시 교육청의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들은 수요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국장님, 정부와 기기 보급 사업에 그동안 투입된 스마트 기기 수량과 예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2023년에 보급된 스마트 기기는 노트북 4만 3천 대, 태블릿 4만 2천여 대로 총 8만 5천여 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대상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요. 올해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만 4천여 대를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총 얼마가 투입됐었죠? 23년의 경우에는 645억에 5억 정도 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약 250억에 되는 약 2년간 1,000억이 좀 투입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죠? 그렇습니다. 2년간 1,000억이 투입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급된 기기들이 일단 이제 학생들에게 그 보급률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실은 내년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해서 필수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초 3, 4, 중1, 고1 학생이 있는데요. 저희가 실은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보급한 보급 비율이 전국 시도 중에서 저희가 약 13위 정도 됐었습니다.
보급률도 상당히 30몇 프로 낮았었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보급해가지고 약 70% 이상 보급률을 확보했고.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네네. 보급률은 그게 아니고요. 실제 어쨌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스마트 기기를 교육청에서 구매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학교에 내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어쨌든 희망서를 적어서 희망 학생들한테 이제 보급될 텐데 그에 대한 보급률을 여쭤보는 겁니다. 약간 고등학생이 사용하는 태블릿과 또 중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노트북에 약간 보급률의 차이는 있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24년의 경우에는 94% 이상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 동의율이 조금 보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게 지금 교육청에서는 저희가 스마트 기기를 활용 편의성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가정에서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폭을 넓혀주는 의미에서 대여해주고 동의서를 받았던 건데 그게 지금 약간 94%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1 학생으로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는 지금 보급 희망자에 한해서 보급을 했는데 98.4%가 희망을 했고 그 이후에도 수요가 있어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지금 희망을 하고 있어서 지금 노트북은 나가고 있는 94%, 98.3%, 태블릿 PC 몇 프로 됩니까? 태블릿 PC는 조금 상대적으로 고등학생들에게 보급된 기기였고 저희들이 태블릿 PC를 구입을 할 때 학습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 사양과 기종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양으로 구입을 했으나 학생들이 지금 주로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입 관련해 가지고 학습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 기기 활용률이 타 학년에 비해서 약간 그럼 실제 부족한 부분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높은 사양이 아닌 태블릿 PC가 좀 구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지금 보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제가 지금 높은 사양이 네. 아니라고 표현했던 것은 네. 아이들이 원하는 사양은 잘 알게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원하는 태블릿은 주로 아이패드나 이런 기종을 원하는데 어쨌든 태블릿 PC, 태블릿은 저희가 학습을 그러면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사양을 구입했다는 태블릿은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고등학생들에 지급되었던 태블릿은 보급이 높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한 수치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한 수치는 다시 이제 보급 말씀드리겠는데 네. 그 작년에 보급했을 때의 기준으로 보면 약 60% 정도가 됐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에서 올해는 지금 활용을 잘 하지 않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3, 4학년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과 3학년에 지금 재배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올해 이렇게 60%가 보급되었다면 40%는 지금 지급된 채 남아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고등학생들도 사실상 태블릿 PC를 일정도 사양이 아이들 원하는 사양이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건데 이걸 초등학생들한테 나눠준다면 초등학생들은 이것을 사용할까요? 지금 이 학습 환경이 초중고 학생들이 활용하는 데이터 네트워크 속도를 체크해 봤을 때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속도가 약 최대치가 학교당 약 715메가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 초등학교는 약 352메가 정도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학생을 대상으로 보급된 노트북은 중학교 1학년에 보급을 받으면 내구 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그 학습 기록물을 거기다 누적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PC를 교실 배치해가지고 학생들이 필요한 수업 시간에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실에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훨씬 그 활용. 네, 일단은 그러면 여부는 정부가 이 기기에 대한 성능은 이따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60%가 지급되었고 보급되었고 40% 같은 경우에는 보급되지 않고 현재 지금 기계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활용되지 않고 올해는 그렇죠? 실은 말씀하시는 보급률을 네. 실은 보급은 저희가 전체 대상으로 했지만 그 말씀드린 것은 동의율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씀드린 동의한다는 거고요. 것은 실제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안 줘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이걸 교육청에 지급하고 싶은데 나는 이게 없어도 될 것 같아라고 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실은 학생들의 교육력이 학생들 학습 환경 조성함에 있어서 교육청은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습 준비물을 마련해가지고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으로 교육부에서 사업을 좀 확장해 가고 있는데 저희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스마트 기기를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학습 준비물과 같은 개념으로 보급을 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었고, 말씀하신 동의율은 학생들이 가정에서까지 활용하는 동의율을 의미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의하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국장님께서 오전에 그 질문 답변 중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초등학생들에게 이게 보급되어지고, 그다음에 활용되지 않는 기기들은 남아있는 게 없다, 이런 발언을 좀 하셨거든요. 이따가 다시 좀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급된 기기들이 현재 수업에 활용되고 있는 이 수업 활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수업 활용률을 정확히 프로테이저로 한산해서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의 성격상 수업 시간 전 과정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이라는 것이 교사들과 그 네트워크가 일어나면서 하는 수업과 또 학생들이 기기를 활용해서 하는 수업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활용률을 이렇게 환산해서 내기는 참 어렵지만, 다양한 학습 환경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활용 사례를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아니, 1,0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지급되는데 이 적은 예산입니까? 이 큰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큰 투입된 예산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다, 이거에 대한 활용률도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게 학습이라는 게 그 스마트 기기를 보급했다고 해서 수업 시간 전 과정에 거쳐서 스마트 기기를 모두 활용해서 수업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사와 함께 서로 실시간 대면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수업 환경도 있고, 또 그리고 기기를 활용해서 하는 수업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프로테이저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말씀이고, 이거에 대한 지금 조사나 이런 그 설문 평가라든지 이런 걸 안 하신 거죠? 통계 평가를? 스마트 기기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올해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심의해 주실 때 부기사항으로 저희 스마트 기기 활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여한 스마트 기기 활용에 관한 문항을 마련했고, 설문조사를 10월에 지금 실시하려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 아이들한테 이걸 학생들 조사에 물어보면 교과목 중에 거의 이걸 가지고 수업하는 학년이 별로 과목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시게요. 자, 이 스마트 기기 관련 여러 가지 우려 중에 학생들의 디지털 중독이나 과다 의존 또는 보급된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학습 유해 프로그램 등 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의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 일단 교육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육청 정보망을 이용하면 그 기본적인 유해 차단이 돼서 접속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 불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마트 기기를 보급할 때 MDM 프로그램을 거기다 기본 설치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이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초기의 MDM은 약간 학생들이 그걸 뚫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올해 초에 그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MDM을 네. 보완했고요. 알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이런 게 오전 말씀 들어보니까 올해는 이런 이 유해 사이트 접속에 이런 것들이 다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까지 현재 저희가 확대된 게 없다. 파악하고 그렇죠?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작년에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스마트 기기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게 올해는 지금 그렇게 파악 안 된다, 아까 오전에 이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업그레이드한 그런 기기에서는 그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다만 학생들에게 가정대여한 물량 중에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학교로 가져오라고 요구했으나 그중에 약 30여 대 학생들은 가지고 오지 않고 있어서 학교에다도 그런 협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학생들의 물량은 아직 그 소수 물량의 업그레이드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긴 합니다. 한번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까? 교과진도 나가기도 바빠 별도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교육용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을 놓고 비판적 여론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학생들의 디지털 중독 우려 때문입니다.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스마트 기기와 서비스 이용량에 대한 조절력이 약화되거나 통제력을 상실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자제력이 부족한 시기에 교육용으로 보급된 기기가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을 부추길까 우려된다는 건데요. 교육용 스마트 기기에는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차단하는 관리 프로그램과 유해 정보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만
이미 인터넷상에는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게임은 다 뚫어야죠.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프로그램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게 프로그램 설치해가지고 그 없애는 것도 있고, 해서 진짜 쉬워요. 네. 수 있어. 밥 먹으면은 다 뚫었죠. 광주광역 네, 됐습니다. 예. 자, 국장님, 이게 지금 올해 9월 방송인데요. 9월 방송입니다. 근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지금 보니까 아까 이게 스마트집 보급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요 유해 프로그램 차단도 그렇고요. 학교 현장에 대한 것은 아직 좀 파악이 좀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좀 그 서치를 한번 더 해볼 계획인데, 저희가 MDM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여부를 좀 그건 점검해가지고 다시 이론이시고요. 실제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올해 지금 9월달에 최근에 한두 달 전에 방송된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보급된 학년이 지금 어떤 학년인가 좀 파악이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보급된 프로그램에는 그게 전부 다 새로 깔려 있고, 그 작년 것도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또 다만 이제 몇 개가 아직 덜 된 게 있어서 혹시 그 여부는 좀 더 파악해 보도록 몇 하겠습니다.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작년 예결위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 대상으로 성과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이런 만족도 평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기기 관련 TF를 구성해서 교원 단체와 시의회 의원님과 또 학교 현장 교원들이 참여해서 설문을 구성했고, 지금 그 설문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일선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현장 교사들이 이 사업을 가지고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정보화기기 보급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인데, 정보화기기 이 사업 전면 중단 60%입니다. 원하는 학생들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는 게 30%보다 2배 가량 많은 걸 보면, 현장 교사들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래도 일단 원하는 학생들한테는 나눠주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재량 쓰면 되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 일단 설문조사가 지금 현재 일부 교직단체를 통해서 한 것으로 작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모든 교사의 설문 결과가 동일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설문조사를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나중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활용되는 기기들, 이거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으니까, 현재 학교에 보급되지 않고 남아있는 기기 수량에 대한 파악이 지금 안 되고 계시죠? 일단 저희가 수량을 파악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수량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남아있는 게? 지금 저희가 학교에 실은 처음에 작년도에 보급을 할 때 학생들이 동의한 물량은 가정에서까지 원활하게 쓸 수 있고, 동의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는 학교에 보관하면서 수업 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저조한 물량은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희망 수요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초등학교 3학년에 지금 재배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올해 보급됐던 기기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원하지 않아서 방치된 기기들이 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기기에 대한 개수 파악이 좀 안 되신 거죠? 파악은 하고 있는데 지금 자세한 수량 물량은 따로 정리된 자료가 있으니까 나중에 제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거에 대한 제보를 받았거든요. 네. 사진을 몇 장 보시겠습니다. 지금 총 7장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자, 이 7장의 사진이 전부 다 다른 학교입니다. 같은 학교 찍은 게 아니고요. 각각의 7개 학교에서 찍어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보시면 포장도 뜯지 않고 박스채에 이렇게 방치된 기기들도 있고요. 또 뭐라고 또 이렇게 소리를 들을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박스는 벗겨내고 라벨링해서 고유 책장에 이제 가지런히 모셔둔 태블릿 PC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을 사진을 받아보고 이 개당 대수를 대충 한번 세봤습니다. 세보니까, 자 볼게요. 이게 지금 요 캐비넷에서 보면 247대, 161대, 145대, 18대, 74대, 120대,
요건 노트북 180대입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열 몇 대부터 뭐 상당히 몇백 대까지 쌓이는 건데 7개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번 추정을 한번 해봤어요. 일단 이게 지금 어쨌든 학교에서 찍어서 보낸 거기 때문에 자 지금 7개 학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등학교 태블릿 PC가 41,729대 67개고에 41,729대를 보급했다고 저한테 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교당 평균 보급 대수를 보니까 한 622대 이렇게 좀 평균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제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 7개 학교에 지금 이렇게 책장에 이렇게 쌓이는 태블릿 PC를 다 더해서 이 그냥 평균을 내보니까 한 학교당 127.5대. 그러니까 전체 한 학교에 622대 보급됐다면 한 120대 정도는 방치되어 있다 캐비넷에. 그러면 한 20% 정도는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이걸 금액으로 해봤습니다. 비용으로. 한 학교당 방치된 태블릿이 37만 원입니다. 노트북은 한 100만 원, 노트북은 한 100만 원 정도 되고 태블릿은 한 37만 원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한 학교당 방치된 태블릿 개수하고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한 학교당 4,700만 원. 이걸 고등학교 전체를 보니까 31억 6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걸 만약에 노트북으로 계산한다면 대당 가격은 태블릿에서 3배니까 훨씬 더 심각하실 텐데요. 혹시 이런 것들 현장 점검해 보셨습니까? 지금 태블릿으로 통계를 이렇게 역으로 환산한 말씀은 충분히 들었지만 그렇게 환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가셔서 국장님 학교에 가서 이렇게 남은 개수만 쭉 파악해갖고 나오면 현재 쭉 수거해갖고 몇 대 남은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대수만 확인하면 금방 통계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그런 조사를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실은 그 오전에 그 박예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각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련해서 활용도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제보하신 그 스마트 기기는 아마 그 여러 학교 중에서 좀 활용을 잘 않고 있는 그런 학교 몇 군데가 제보하셨는 건 잘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전체 통계하기 제가 어렵고요. 드린 말씀 뭐냐면요. 지금 국장님께서 각 학교마다 어쨌든 이 1,0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 큰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 보급을 하셨는데 이렇게 활용되지 않는 기기들이 학교별로 많이 남아 있더라. 이런 것에 대한 제대로 통계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혹시 지금 이런 이 포장도 뜯지 않고 이런 제품들은 반품을 하는 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3, 4학년이 디지털 교과서가 내년에 바로 도입되고는 지금 학교에다가 희망 수요를 받아서 활용이 좀 더 잘 되는 곳으로 재배치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3, 4학년으로 제가 반품을 해서 배치하고 말씀을 있습니다. 드린 거냐면 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버전이 업그레이드되는 게 이 컴퓨터 시장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긴 그렇겠죠? 합니다. 예. 지금 이 태블릿 PC 사양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생산연도 말고 아까 22년, 23년 생산 제품이라고 했는데 이 사양이 몇 년 사양이죠? 지금 2023년과 23년에 생산량 그때 생산했던 예, 거고 생산된 우리가 모델입니다. 보통 이거 이제 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몇 년 사양이야 이런 거. 저 모델이 처음 출시된 것은 2021년인가 출시가 되었거든요. 2020년 4월입니다. 네네. S6 라이트고요. 네. 예. 노트북 사양은 i5 CPU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나온 제품들은 노트북 같은 경우도 i5를 넘어서 i7, i9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족도 조사를 해보시면 나오겠지만 실제 이게 지금 초등학생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사양이 낮아서 실제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또 이거는 뭘 해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현장 교사들한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반품하고 뭐 좀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그 당시에 새롭게 나온 제품들로 업그레이드해서 만약 학생들이 필요하면 이걸 보급시켜주는 게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겠냐라는 거 여쭤보는 겁니다. 예, 물론 스마트 기기의 발전 속도를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스마트 기기를 사면 아마 지금 내가 산 스마트 기기가 결국은 가장 구형 모델이 되는 걸 겁니다. 다만 그러나 이 스마트 기기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작동에 어려움이 있는가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고사양의 아주 좋은 제품을 사는 것도 물론 학생들에게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예산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학습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모델들은 저희들이 그 교사 TF 협의회에서 실제 모델을 가동시켜보고 학습 환경에 저희가 없는 그런 사양을 현재 확인하고 지금 구입을 상황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업 모형을 가지고 조사하신 거잖아요.
앞으로 미래에는 뭐 챗GPT도 있고 도덕이나 AI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학습 그 모형이 나올 텐데 그 모형에 이런 사양들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그렇긴 하지만 아니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러나 모든 물품은 구입하면 내용연수 이전에 폐기할 수 없는 그런 물품 관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들이 학생들이 노트북이나 스마트 기기를 구입을 하면 저희가 중학교 1학년을 지금 매년 구입해서 보급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학생들이 노트북을 활용하면 내고 6년 동안 졸업할 동안 거기에다가 자기의 학습 이력이라든지 그런 개인정보 관리를 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국장님 말씀 내부 연함과 방금 하신 관련이 것 있기 중에 때문에 그렇게 내년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대 중학교 1학년 대상 보급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에 대한 수요 조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올해 구입 올해 보급 물량부터 희망하는 학생들 한해서 지금 노트북을 제공을 했고요. 그 희망하는 학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8.4%였고 그러면 희망하는 학생 자 그럼 아니죠. 희망하는 학생들한테 제공하면 100%가 나와요. 왜 98%입니까? 나아가 근데 이제 학생이 추가적으로 희망하니까 말씀드릴 이것을 구매해 거는 주셔야지 이것을 그 노트북을 보급하고 그 이후로도 학생들이 계속 추가 수요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지금 현재는 희망이 없더라도 내년에 교과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언제든지 활용을 희망을 하면 그걸 보급해서 수업 환경이 지장이 없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그 1% 내에서 여유분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국장님 차라리 1%의 여유분을 가지고 구매를 해서 준비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100%에서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개수를 세가지고 구매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준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맞지 않겠습니까? 네, 희망 수요 조사해가지고 그 나중에 그 추가 수요까지 약간 감안해서 그 정도 물량을 해서 희망 수요 따라서 그 이거에 대한 어떤 구입하도록 수요 하겠습니다. 조사하고 공급량 결정 다시 한번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 네. 다만 거의 희망 수요가 네.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이 그 높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렇게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또한 현장 담당 교사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면 분실 책임 소재 등으로 보관 관리 어려움, 또한 고장 방화벽 보안 프로그램 관리, 또 학부모들의 상담 이거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고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 학교 현장 업무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일단 보급된 스마트기 관련해서 학교 현장 교사들과 모여서 그 협의회를 진행했고 그리고 교사들이 수업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기기의 분실이나 파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다가 어떤 분실이나 파손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 사유를 묻지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AS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장 교원들이 스마트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어려움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부속적인 요건들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사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성과 그리고 만족도에 대한 이 조사를 하시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실제 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 고충들도 정확히 분석하셔서 이에 대한 대안 대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셨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방금 스마트 기기 활용 사업에 대해 전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수요 조사나 방치됐던 활용되지 않는 기기들 이런 것들 파악하고 그리고 혹시 이것을 환불하거나 반품해서 예산 환수할 수 있으면 또 예산으로 환수해서 가용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활용된 평가, 만족된 평가 여러 가지 보완성이 좀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서 정책을 실시하시겠죠? 네, 더 촘촘히 꼼꼼하게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9월 9일자 동아일보 보도자료가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학생 수 13% 줄 때 교육교부금 지금 보면 학생 수 13% 줄 때 교육청 주는 교부금 20조 증가 쌈짓돈 전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육감님 잘 아시겠지만 초중고교 학력 임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학생 1인당 들어가는 교육교부금은 50%가 그냥 불어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내용 이게 현재 이것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 운영 계획을 가지고 이런 통계표를 내서 이거에 대한 기사가 좀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이제 여기에 대한 기사 말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데 교부금은 늘면서 시도교육청마다 돈 쓸 곳이 없어 고민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다 쓰지 못하고 올해로 넘긴 예산이 8조 6천억 원에 달한다. 넘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물 쓰듯 펑펑 쓰는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에서 2022년 노트북, 태블릿 PC를 무상 배포하고 교직원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내주는 등 현금 복지성 사업에 방만하게 쓰인 교육교부금이 3조 5천억 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에 하고요. 현행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온 거냐면 아시다시피 내국세 총액의 20.79%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제안인 거예요. 근데 실제 교육재정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교육감님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크실 것 같은데 이 교육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다른 17개 시도보다 우리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예산은 그동안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적립된 기금도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6천억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내년쯤이면 저희도 어쩌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 기사는 우리 교육청에 해당되어지는 기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오히려 힘든 상황인데 20.79%를 하더라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올해 대략 저희들이 이 AIDT 즉 그 디지털 교과서 그 연수용으로 국회에서 저희들에게 뺏어간 돈이 상당합니다. 우리 교육청도 한 100억 정도 다시 환수를 당했는데요. 저희가 다시 되찾기는 52억을 되찾아서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79%가 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재정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아니 이 그렇죠. 비율을 네, 오히려 맞습니다. 늘려도 부족하다. 네, 교육관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현재 우리 교육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실제 정부 방침이 교육부 방침이 기획재정 방침이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시 교육재정은 엄청난 큰 타격을 받겠죠. 동의합니다. 예, 이러한 지금 내용 발표는 기획재정부 발표 외에도 2020년에는 감사원에서 비효율적 예산 실태중 하나로 현재 교부금법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력인구 감소 등에 따른 교육청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고등교육기관에서조차 이 20.79%의 일부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네네.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박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재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한 번씩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별로 지금 방금처럼 나온 무분별한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된 강제적인 스마트기 보급이나 과도한 기금 적립, 홍보 사업 등 중에서 혹시나 우리 교육청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시고 이것이 있다면 교육재정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이래야 이런 비판과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지금 스마트키 보급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청 제공자에 따르면 교육부의 교원정어 감축 계획으로 최근 3년간 초등교사는 98에서 100명, 중등교사는 60에서 90명 정원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정원 감축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는 교육감 보시기 어떤 게 있습니까? 최근 3년 동안에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력 인구가 급감한다라고 하는 기재부의 기조 때문에 아이들이 주는데 왜 선생님이 늘어야 선생님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해서 3년 동안 우리 교육청은 231명의 이 초등교원이 줄었고요. 185명의 중등교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해서 내년에는 110명의 초등교사와 90명의 중등교사가 줄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선생님들의 개인당 수업 부담감, 학생 생활 지도의 어려움,
그리고 학교 운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가중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네, 그런 대책으로 나온 게 몇 가지 있으시죠? 예. 그중에 첫 번째는 저희가 파견 교사 여태까지 62명의 파견 교사를 저희가 직속 기관에 학교 아닌 파견했는데 이 파견 교사를 대폭 줄여서 24명으로 저희가 이제 감축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소규모 학교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금 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교육권, 우리 소규모 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처해 있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교육의 평등권까지, 학습권까지를 보장해 주면서 할 수 있는 학교 수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학급 수를 재편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제 선생님 수를 적정하게 재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업 부담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시적으로라도 기간제라도 저희가 조금 더 확보를 해야겠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업 강사제를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최선의 방법은 저희 교육감 협의회에서 전국 교육감 협의회에서 지금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사 수를 줄이지 않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교사 수를 줄이지 않도록 협력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만은 저희는 하여간 이러한 방법으로 이 교사 수 정원 감축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5가지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파견 교사 인력 최소화, 그동안 이 파견 교사는 어디에 지금 파견되어 있는 교사들입니까? 여러 곳에 파견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학원에도 파견돼 있고 기관의 연구원으로도 파견되어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안식년 관련해서 교사에게 조금 휴식 쉼을 주는 그런 파견도 조금 있었고요. 학생이 있는 곳, 창의융합교육원이나 이러한 그 실험을 하거나 이런 데에도 일부 또 파견이 되었었고요. 전남대, 전대, 광주교대, 순천대 있는 교육협력관들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교원이 아니고 일반직과 네. 전문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통합 방안인데 이게 최근에 한 2번 정도 사실은 시도되다가 다들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현실성이 있을까요? 그와 관련해서는 지역의 정서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러나 이제 전남과 같이 학교 간의 이 거리가 먼 데에는 통합을 하게 되어지면 스쿨버스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통학권과 교통 문제 그리고 아이들의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 소규모 학교 간의 통합이 그쪽은 어렵습니다만은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는 이 학교 간에는 이 소규모 학교 통합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서구에 있는 뭐 두 중학교의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의 정서나 분위기도 통합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아주 극단적인 반대 분위기였던 것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러한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 동문회를 설득하고 지역을 설득하고 해서 학생들에게 더 좋은 점이 있다면 그런 것도 추진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교원정 감축으로 현장 교사들의 수업 시수와 업무량이 증가하면 이게 자칫하면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동의합니다. 이런 피해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아이들이 피해를 받을 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현장 교사들에 대한 지원 정책, 제가 보기에는 교사 파견 인력이라든지 소규모 통합반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재정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좀 잘 발휘하셔서 기간제 교사라든지 정원의 교사 확보들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제가 보기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 좀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최근에 학교 정상화 문제로 몇 년간 많은 부침이 있었던 명진고등학교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진고등학교 남녀 전환 검토가 23년에 부결됐다가 올해 승인되었습니다. 23년에 부결되었 이유와 그에 대한 그러면 이게 올해 승인되었으면 이런 부결됐던 사유들이 다 해소된 건가요?
사실 이제 명중고가 부결됐던 주 원인이 학생, 학부모, 원로인을 상대로 사실 명중고가 소송전을 좀 남발했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탁 채용이라든가 교사 유탁 채용 문제도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법으로 이제 유탁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명중고가 학급수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사실 가온교사가 지금 발생해서 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됐고 또 명중고에서도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저희 사정도 사실 좀 급한 측면도 좀 있거든요. 명중고에서도 여러 차례 학교 정상화에 노력하겠다 그런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제 남녀공학 전환으로 제가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네,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학생 모집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사실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처할 텐데요. 이에 대한 시교육청의 뭐 대책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만 해도 그 1학년 신입생이 228명이었습니다. 근데 금년에 20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해결된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명중고가 저희들도 가서 항상 그 명중고 법인 관계자들도 만났지만 정말로 명중고가 그 지역 학교에서 뿌리내리겠다는 어떤 다짐이라든가 노력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거나 그 교직원 내에서 결국은 학교 내에서 신뢰를 잃은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런 전제로 그 학교 시설 환경에 관한 지원을 그 지켜보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원하고 변화를 바라는 것은 저희가 명진고는 좀 약간 특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좀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런 법인의 노력, 여러 가지 교직원들 신뢰 이것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최근 이제 법정 소송이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패소했는데 소송 비용에 대한 책임을 어쨌든 법인이 지지 않고 소송 비용 보전 책임을 이의 신청한 걸로 들었습니다. 혹시 사실입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학교 정상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법인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좀 확실하게 예. 좀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명진고 이 도연학원은 22년부터 24년까지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서 41억 원의 예산 지원이 있었습니다. 네, 보니까 도연학원 이게 명진고 사립재단의 법정 부담금 납부 이행 사항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 일부 그 제가 법정 전입금을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납부한 납입금에 관한 사용처에 대해서도 저희하고 좀 의견이 좀 사실 있었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2023년도에 그 남녀공학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 전환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법정 부담금이 32.33% 이렇게 예. 좀 자료 중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런데 제가 이 명진고 사례를 통해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명진고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시 4개 법정 부담금 납부 이행과 부실에 대한 우리 광주시 교육청의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주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 전체 평균 현황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일부 법인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사실 독려하기도 어려운 좀 재정 사항들이어서 저도 그 담당 업무를 한 10몇 년을 했지만 지금과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광주시 전체 평균이 32.44%입니다. 일부 지금 학교 법인이 한 4개 그 법인이 학교가 4개가 있더라고요. 거기만 100%를 했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거의 지금 법정 부담금 납입이 거의 없거든요. 심지어 한 푼도 내지 않는 법정 부담 0%인 학교 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곳은 유명한 사립초등학교인데요. 여기는 법정 부담금에는 책임도 없으면서 학생 선발권에 대한 자율권들은 보장받고 있는 겁니다. 법정 부담금은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임의적 선택입니까? 사실 그 납부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는 제재할 없습니다. 방법은 없지만 이게 어쨌든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까? 아니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까? 사실상 이게 의무적인 법정 부담금 납부를 그동안 20년 동안 납부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한 거 말고요. 안 한 거 강제할 수 있는 네. 것은 아닙니다. 강제를 떠나서 이게 지금 예를 들면 교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물론 이제 법정 부담금 가지고 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그 일부 이제 그 학교 중에서 학비를 부담해서 운영하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사실은 인건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학교의 사립학교의 의무로서 법정 부담금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납부 사항이죠. 예, 예. 자, 그러면 현재 지금 미납 금액이 72억 9,709만 원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미납 금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무엇으로 지금 이걸 금액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 법정 부담금 72억이 어떤 그 용도의 그 미납금인지를 지금 파악하지 않아서 그것은 좀 답변을 나중에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이것은 지금 보니까 시교육청 재정 결함 보정으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교육청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사학에 이런 상황들을 시민들이 아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도 좀 필요할 거라 보이는데 저 지금 주신 자료에는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던데 그게 아직 국장님께 보고가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립학교 담당이 저희 행정국 소관이 아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좀 알고 계시고요. 예. 일단 뭐 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교육관님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방금 들으셨는데 처음 들은 내용은 아니시죠? 네. 예. 법정 부담금은 의무적으로 사립학교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모든 우리 광주 시내에 있는 사립학교 재단이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낼 여력이 없어서 못 낸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작년까지 금호 재단이 법정 그 부담금을 내던 유일한 학교였는데 그 학교마저 회사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못 내고 그래서 이제 거의 100% 사립학교가 법정 부담금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아마 이제 뭐 자체적인 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무덤이 없으니까 이런 법정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좀 뭐 자체적으로 어려웠다. 근데 그게 이제 관행처럼 너무나 방금 우리 행정부장님 말씀처럼 최근 20년 동안 관행처럼 한 푼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진 관행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사립학교를 설립하던 초창기의 이사장들은 재정적인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대, 3대 이사장으로 내려오면서 그 기본적인 이사의 그 재단에 재산이 없다 보니까 내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정말로 한번 검토를 우리가 같이 해줘야 될 문제거든요. 왜 안 내냐라고 이렇게 윽박지를 사안이 아니고요. 네, 왜 안 윽박지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것이 방치되었고 어느 정도 이게 지적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수없이 내라고 독촉을 하고 공문을 발송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법정 부담금 납부가 몇 년 이상 안 되고 어려우면 차라리 공립학교로 전환시키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나가는 지원금이 있어서 그 여러 가지 그뭐 일부 준다든지 일부 그 법정 전입금을 안 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중에 일부를 삭감하고 지원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사립학교가 돈이 없어서 법정부를 못 내게 된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뭐 상황에서 그런 수익 구조 모델이 안 되니 그런다지만 현재 같이 교육청 이런 전반적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이 의무적으로 내야 될 법정 부담금을 사립학교 내지 않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고정 학교가 가져야 될 권리들만 내주고 있지 않는지 이런 의문이 우리 시민들을 보시기에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법정 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 모두에게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제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사립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돼야 하는데 동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사립학교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원체 이게 지금 미납액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만 이게 비율이 지금 평균 비율이 30 몇 %라는 것은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 안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현실은 심각해도 아무리 심각하게 생각해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이 현재 이런 비율로 되고 있는데 이거 이 여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없다고요? 심각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뭐 어떤 게 좀 동의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실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데. 현실 받아낼 방법이 없다. 예. 네. 지금 당장 뭐 받아낼 방법 없지만 그러면 현재 내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이것을 받기 위한 대책 마련 정도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대책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단순하게 독려하고 있고 이런 정도만 해서 이게 지금 과연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사립학교의 상황을 안다면 아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가 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일단은 지금까지 이게 너무나 오래 묵혔던 숙제이기 때문에 받아내기 어렵다라고 단언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같은 이런 재정 운영의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받아내기 어렵다라고 해서 단언해 버리고 이것을 아무 대책을 뭐 세우지 않겠다 어렵다 현실 어렵다라고 말씀해 버리시면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네. 이제 대책을 한번 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할 뭐가 아니겠습니까? 그 점 고민 좀 가지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쨌든 이러한 대책을 좀 가지고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명진고에 대한 살펴보다가 좀 사립학교 분담금을 좀 깊게 봤는데 사실 그 명진고에 대한 남녀가 결정에서 광산구에 대한 고교 가밀학교 문제가 사실은 이게 현실적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남녀가 문제를 전환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4년도 고입 평준화 배정 결과 광산구 학생 1,152명이 광산구 소재 고등학교로 배정되지 못하면서 주변에 북구와 소구로 지역이 배정되었고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광산구 문제가 끝난 게 아니고 남구와 동구 소재 고등학교로 연쇄적으로 밀려서 배정된 거니까 광주 전체로 문제가 좀 커진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문제를 이야기해서 죄송스러운데요. 네. 구조적으로 광산 지역에는 중학교가 26개, 고등학교가 11개여서 중고등학교의 이 격차가 우리 광산에 있는 고등학교가 중학생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구조여서 가장 그래도 최대한의 학생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40분 이내 등교거리를 변수로 해서 이번에 배정하다 보니까 1,000명이 넘는 학생이 다른 구로 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일으켜서 죄송스럽습니다. 좀 같이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거기에 지금 그래서 명진고등학교 남녀공학을 전환적으로 검토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추가로 검토하시는 내용이 광일고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저희한테는 명진고와 광일고가 아픈 두 손가락입니다. 광산구에서는 네. 이러한 두 학교를 해결해서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다른 데로 가는 학생 수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 신설하게 될 가칭 광산 고등학교 그리고 정광고에 대한 증설 문제도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특히 방금 교육감께서 말씀해주신 광일고등학교 평준화 문제, 특히 학교의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동문들의 여러 가지 바램과 노력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광일고등학교 평준화 전환에 대해서 내가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수기 의원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광일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많은 관심 가지고 있고요. 자주 찾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네. 기념비 세울 때에도 제가 가서 또 함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무엇보다 시민들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희율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질문 드린 내용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청렴이 기본입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안 중에 저는 이렇게 좀 다른 차원에서 몇 가지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2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서 교육청 인사담당 전 사무관에 대해 검찰 송치가 있었습니다. 교육관님 말씀처럼 어쨌든 뭐 불구속이지만 어쨌든 이게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원은 이 직원에 대해서 사무관에 대해서 징계 요구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그 뒤로 지금 어떻게 조치되었죠?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법부로부터
이 사법 처리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받으면 저희는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 그리고 또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일에서 60일 사이에. 그래서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9월 29일 같은데요. 그 경찰청에서 저희에게 그 불구속 기소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하는 의견이 온 것이, 따라서 15일 바로 내일이네요. 내일 이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그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인사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인사위원회에서는 사법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했었고, 그 이제 사법부 결과가 검찰 송치로 나왔기 때문에 내일 인사위원회를 다시 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그 최근 3년간 또 특히 올 23년 징계 요구된 사안들 평균을 좀 받았어요. 받았는데 다른 사안들과 비슷해 약간 이례적이다 이런 평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른 것들은 뭐 그 과정에서 뭐 경고나 해임, 정직 1개월, 견책 이게 있거든요. 근데 주시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거 사건을 이렇게 끝까지 보류시킨 이유가 아닙니다. 좀 어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아닙니다. 생각이 이것 들었습니다. 말고도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공공형 유치원 매입형 그 경우는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그 징계를 보류한다라고 해서 1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 경우는 1심이 아니라 기소가 되는 순간 바로 저희가 징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 공공 매입형 그 사건에 비하면 훨씬 더 빠르게 저희가 징계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왜 이제 이례적이다라는 이제 이런 뭐 오해라 오해고 이런 평가들이 나오냐면 지금 이제 이 사무관께서 다른 기관의 이제 총무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창의융합교육원으로 저희가 좌천을 시켰습니다. 인사에서.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지금 맡은 업무가 총무팀장입니다. 예, 총무팀장에서 기관의 수행한 업무 분장을 제가 보니까 총무부 업무 분장 전반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 게 현재 업무 분장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총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입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가 지방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 인사 및 복무 관리, 부패 방지 및 청렴 업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총무가 이 분이 담당해야 할 총무 감찰 업무가 보니까 사실은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인데 여전히 한 기관의 뭐 자체라 말씀하셨지만 한 기관의 인사 업무나 부패 방지나 이런 것을 감독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내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이 되어지면 또 그에 따라 조치를 추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실 뭐 자천됐다지만 맞는 업무 자체가 사실 총무부에서 이런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약간 이례적이다. 어떤 특혜가 있다라고 문제가 볼 수 있는 거고, 특히 이 직원이 지난 7월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교육청 고문 변호사를 개인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교육청 고문 변호사를 개인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호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교육청 인사행정을 방해한 피의자를 우시 교육청 고문 변호사가 변호한다. 이것 또한 여러 가지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기 그 부분은 법률적인 판단을 해 보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고문 변호사가 누구는 변론을 하고 누구는 변론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뭐 저 같은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 판단하기는 부적절하고요. 법률적인 판단을 한번 받아보도록 법률적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분이 교육청 인사행정을 방해한 피의자이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서 존경하는 박희훈 님께서 인사 관련 금품 의혹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근데 답변서 내용이나 대책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니라고 느슨해 보입니다. 저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황 정보와 대화 내용까지 언급하는 제보가 있었는데요. 의혹지가 단순한 교사단체 외에서도 막 들려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 제보 답변서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면 제보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에는 제보를 해달라 말씀하지 마시고 감사관실을 비롯해서 시교육청
자체 내부 검찰을 제대로 작동해야 할 것 같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비리가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시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아니, 교육청 내에 자체 정하기 위해서 그 감찰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감사를 하건 뭐를 하건 그런 것을 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여태까지 조치를 안 했겠죠. 그래서 그런 아니면 말고와 같은 그런 의혹이 아니라 뭔 단체가 됐건 개인이 됐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당당하게 수사를 받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런 염려를 들리는 것은 교육감님 한리 법칙이라고 아시죠? 예. 사소하고 경미한 사고가 많을수록 중상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사 문제에 나타나는 각종 자문과 여러 가지 끊임없이 의혹들이 임기 3년차 교육감님과 시교육청의 여러 가지 비상한 신호처럼 들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특히 무엇보다 교육감님께서는 청렴과 또 여러 가지 것을 약속하시고 오늘 오전에도 그렇게 공언하셨기 때문에 또 그것이 대표적인 대표적인 얼굴이 또 바로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 유념하시고 앞으로 오전에 여러 가지 약속했던 그런 약속들 혁신적 조치 기대하겠습니다. 기대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그리고 동료 의원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늘 광주라는 도시가 가진 역사와 정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 제 아이들도 공감하며 광주를 사랑하길 바라왔습니다. 지난 10일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은 우리 아이들도 광주를 자랑으로 생각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이 고통을 함께했던 선배 세대들에 대한 위로였다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은 경험하지 못한 후배 세대들에게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도달한 것은 광주라는 어느 교수님의 글에서 선배 시민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책임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후배 시민인 우리 아이들이 보편적 가치인 광주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책임과 사명을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직자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광주교육의 컨트롤 타워로서 국내의 여러 어려움과 변화를 미리 준비하고 행정과 예산 운영의 신뢰와 전략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정선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이 광주교육 곳곳에 녹아내리며 시민들이 체감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시의회도 교육감님의 비전을 신뢰하며 굳게 손잡고 동행하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기 의원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첫째 날 네 분 의원님이 교육청 소관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